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일단 이 전으로 오랜만에 저를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순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이수옥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괜히 긴장이 되네요. 제가 먼저 순서를 하겠다고 한 건 맞는데, 네. 그래요? 네, 맞는데 그렇게 막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은혜를 좀, 그리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안식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삶의 고귀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볍게, 그리고 너무 부담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성경절을 좀 찾아보던 중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즐거워하시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즐거운 삶,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삶을 향유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의 한 작가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인데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작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 이 작가가 고민했던 문제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헤세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독일계 스위스인 작가이자 시인이에요. 이제 독일 출생인데 세계대전 이후에 스위스로 망명을 하고요. 그리고 칼프에서 출생을 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던 곳이 지도 아래에 보시면 왼쪽 그 바덴-württemberg 그 주에 작은 도시가 있어요. 칼프라고. 거기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이 태어났던 도시, 동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독일의 모든 마을이 다 아름답겠지만 특히 남부가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이제 신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중퇴를 해요. 잘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함께 살펴볼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자전적 소설을 한 권 쓰고요. 그리고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스위스로 망명을 하고 46년에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헤르만 헤세를 딱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의 이제 모티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에 관한 내적 성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나는 부단히 노력했다. 마음속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헤르만 헤세만큼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실제로 젊은 날 방황했던 작가가 손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만큼 헤르만 헤세는 자전적 소설과 또 개인의 체험을 자신의 문학 작품에 많이 형상화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나오고 있는 주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삶의 어떤 고귀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 혹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헤르만 헤세가 28살 때 발표를 했고요. 간단한 줄거리는 주인공인 한스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한스가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첫사랑에 도전을 하는데 첫사랑이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적응을 잘 못하다가 결국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한번 이 소설을 크게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한스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헤르만 헤세가 태어났던 그 칼프라는 곳의 근처 마을의 풍경인데요. 보시면 되게 평화롭죠. 아늑하고 강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또 바람이 불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인데, 네. 이 책의 주인공 한스 역시 이런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책에는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푸른 강변 전체를 바라볼 때 한스는 생각에 빠져 슬펐고, 그래서 어린 소년의 아름답고 자유롭고 거친 즐거움이 그토록 멀리 저 뒤에 놓인 것만 같았다. 한스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주인이 되고 싶어 했고, 학교나 시험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보다 높은 존재의 영역을 꿈꾸는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한스는 또래 아이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한스에게도 이제 시험이 닥쳐요. 이제 한스가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촉망받던 직업으로는 목사가 있었고 가정교사가 있었고 법률가 이런 직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스도 이제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동네 구두방 아저씨 플라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뛰어난 학생들 역시 시험에서 떨어지곤 해. 신은 모든 영혼에게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자기 자신의 길로 이끌어 준단다. 이런 말을 해요. 한스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요. 이 사진은 실제 헤르만 헤세가 진학했던 마울브론 신학교라는 곳이에요. 헤르만 헤세도 신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한스를 헤르만 헤세라고 동일 인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학교로 진학한 한스는 이제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적응을 잘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이제 좀 많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고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창가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유년 시절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요. 한스는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저녁 무렵 피역 공장의 뜰에서 리제 곁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자신에게 이제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유년 시절이 끝나가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자연스러운 삶을 동경하는 한스를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를 중퇴하고 막 고향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한스는 되게 기쁘게 생활해요. 즐겁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스가 재미를 느끼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때로 풀을 말리는 일이거나 토끼풀을 베는 일, 첫 낚시질을 가거나 가재를 잡는 것, 호프를 걷어들이고 나무를 흔들어 자두를 따고 불을 피워 감자를 굽고 곡식 타작을 시작하는 일이었다. 집이나 골목길, 계단, 곡물 창고의 바닥, 분수, 울타리, 그리고 사람들이나 갖가지 동물들이
한스에게는 모두 사랑스럽고 친숙하게 여겨지거나 수수께끼처럼 유혹하는 것이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한스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스가 일상을 어떻게 보내냐면 자연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한스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스가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과일을 수확하는 그 곁을 가가지고 아마 옆에서 본 모습 같아요. 깨어문 사과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떫으면서도 입맛을 돋우었다. 등나무 바구니에는 갓 짜낸 달콤한 과즙이 적황색을 띤 채 햇살 아래 밝게 미소 지으며 흘렀다. 이 달콤한 과즙은 즐겁고도 강렬하며 값진 향내를 저 멀리 대기까지 가득 채웠다. 이 향기야말로 한 해를 통틀어 최고급의, 말하자면 완숙과 결실의 정수이다. 부드러운 5월의 비, 쏴하며 내리는 여름비, 시원한 가을의 아침 이슬, 가녀린 봄날의 햇살, 유리처럼 따갑게 내리쬐는 여름 햇볕, 하얗게 또는 새빨갛게 빛나는 꽃망울, 수확하기 전 잘 익은 과일 나무가 보여주는 젓갈색 윤기, 그리고 그런 계절이 몰고 오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즐거운 것들. 한스를 둘러싸고 있던 그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이 책의 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특징 중 세 번째는 일을 통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평일에 손이 시꺼매지고 팔다리가 피곤해지도록 일을 하고 난 뒤라야 거리는 더욱 축제처럼 되고 태양은 더욱 쾌청하게 빛났으며 모든 것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워졌다. 빵집 사람이나 대장장이를 한스는 이제 이해했고 그래서 그는 그들을 더 이상 가련한 속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한스도 이제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그 노동의 가치를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한스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자연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마지막은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 이 세 가지가 한스의 삶에 있었고 여기까지만 보면 한스의 마지막이 그리고 장래가 행복하게 끝맺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작가는 그렇게 책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스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첫사랑에 실패를 했고 또 새로 시작한 일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스는 죽음에 이릅니다. 그 한스의 죽음을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이 소녀는 한창 피어오르는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꺾여 즐거운 인생의 행로에서 억지로 벗어난 듯한 모습이었다. 한스가 이제 결국 자신이 꿈꿨던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스가 죽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을 못했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내가 살아 있어야겠다는 어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한스는 가지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더 지속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의 소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지 않아야겠죠. 제목이 수레바퀴 아래서인데 그러면 수레바퀴 아래에 안 깔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레바퀴를 혼자 힘으로 밀고 가야겠죠. 밀고 간다는 거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 결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이것을 자신만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떤 성찰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스러운 삶을 동경하고 매일 감사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일상의 어떤 팍팍하고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 앞에서 또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반복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이 소중하다는 것, 우리 각자의 하나하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값지고 그 삶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방법들로 크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가의 입을 빌려서요. 그리고 이 소설은 끝났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에세이가 있어요. 같은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정원일의 즐거움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한국어로. 헤르만 헤세는 실제 정원사이기도 했습니다. 화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원 가꾸는 거를 좋아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인데요. 절제하는 습관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기쁨에는 유쾌함, 감사함, 뿌듯함과 사랑, 그리고 서정성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이런 기쁨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자연을 접할 때 느끼는 기쁨이다. 아침마다 잠시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자. 그러면 갑자기 내 주위에 감돌고 있는 공기를,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이다. 헤르만 헤세가 강조하는 거는 큰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돌이켜 보시면 내가 큰 것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보다는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 혹은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미소를 띠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 작가도 역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연을 접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헤르만 헤세는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보시면 수천 가지의 사소한 일들에서 우리는 작은 기쁨들을 찾아 꿰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갈 수 있다.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작은 기쁨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앞에서 살펴보신 것들이랑 중복이 돼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제 이제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전도서에 나왔던 말씀이 즐거워하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삶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맡은 몫을 다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는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연의 축복에 감사하기,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한, 일을 통한 보람을 느끼기, 그리고 자기 일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데 까먹어가지고요. 잠시만 앞을 보겠습니다. 네, 자기 일에 즐거워하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 하나 한 명의 삶이 숭고하고 고귀하다면 이런 숭고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갈 때 즐겁고 유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준비한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했던 그 말인데요. 이 작은 기쁨들, 유쾌함이나 감사함이나 사랑 같은 것들을 다가오는 한 주에는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삶에서 누리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